대한민국의 FA-50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경전투기라는 작은 체급에도 불구하고 4.5세대급으로 평가를 받는 각국의 주력 전투기를 확실하게 눌러버린 것입니다. 흔히 경전투기라고 하면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작은 체급으로 인해 작전 성능이 뒤처지고 전장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이 모의 훈련에서 태국의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진행된 모의 훈련은 단순히 양국 간의 군사훈련이 아니라 무려 3주 동안 호주에서 진행되는 피치블랙 다국적 연합훈련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피치블랙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유수의 군사강국이 자신들의 첨단 전투기를 동원해서 참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2024년 훈련에는 20개 이상의 나라와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한 전투기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F-15K를 동원했으며 F-35와 라팔, 유로파이터, F-16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기종들이 총출동했는데요. 필리핀은 자국이 운용하고 있는 FA-50 중 4대를 피치블랙 훈련에 투입하였고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며 전 세계 공군을 놀라게 했는데요. 필리핀은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양국의 공중전을 예고하는 기사를 언론에 내보내며 투지를 불태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FA-50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수의 국가가 보는 앞에서 한국의 방산기술력과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또 한 번 입증되게 되었는데요. T-50을 처음 개발하던 시점에서 공동으로 참여했던 록히드 마틴에게 한국은 전투기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슴 아픈 평가를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T-50의 개량형인 FA-50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도그 파이팅 전투기로 자리 잡은 FA-50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호주가 경연제로 주도하는 피치블랙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와 미국 그리고 다수의 우방 국가들의 군사적 제휴를 과시하는 중요한 무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2년부터 해당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 공군이 주로 참여해왔던 연합훈련과 달리 남반구까지의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술적 경험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 훈련입니다. 일례로 한국 공군은 훈련 참가 과정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며 5,900km를 착륙 없이 비행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한국의 공중급유 능력과 장거리 작전 수행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훈련 도중 한국의 F-15K와 필리핀의 FA-50PH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우정 비행을 진행하여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 FA-50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이 운용하는 FA-50이 모의 공중전에서 태국의 그리펜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태국이 운용하는 그리펜은 스웨덴의 사부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리펜은 델타익과 카나드를 조합한 날개 디자인을 채택하여 기동성이 좋고 델타익의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동급 전투기보다 우수합니다. 또한 고도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대 중 단 한 대의 전투기가 레이더로 적 전투기를 포착하더라도 나머지 전투기가 해당 표적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편대의 기체가 발사한 미사일을 다른 기체가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 미 공군도 당황하게 할 정도였는데요. 브라질을 비롯하여 5개 국가의 100대 이상의 기체가 수출되었을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는 전투기입니다. 태국도 10대가 넘는 그리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미 다국적 훈련에서 중국의 젠텐을 가지고 놀면서 중국 공군을 망신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던 태국의 그리펜도 한국이 개발한 FA-50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4대의 FA-50을 훈련에 참여시킨 필리핀이 모의 공중전에서 태국을 제압하면서 FA-50은 동급의 경전투기 체급을 넘어 상위 기종으로 평가받는 전투기와도 얼마든지 교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비록 실전이 아닌 모의 훈련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훈련 상황 조성을 위해 FA-50과 그리펜을 의도적으로 도그 파이팅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임을 감안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경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를 도그 파이팅으로 제압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FA-50이
그리펜을 상대로 우수한 교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장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펜이 델타-2과 카나드 조합을 통해 매우 우월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FA-50이 갖춘 기동성도 그리펜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FA-50은 0.96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 태국이 운용하는 그리펜 CD가 가진 0.97의 추중비와 동급 수준을 자랑합니다. 추중비는 추력 대비 중량비를 줄인 말로써 추중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른 방향 전환과 상승, 회피 기동이 가능하며 두 전투기가 서로의 꼬리를 잡고 근접해서 교전하는 도그 파이팅에서는 추중비가 높을수록 적의 미사일을 피하거나 유리한 공격 위치를 잡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FA-50은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4.5세대의 그리펜과 동급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추중비와 함께 전투기의 기동성을 좌우하는 익면 하중도 FA-50은 그리펜과 비교하여 95% 수준을 자랑합니다. 익면 하중은 항공기의 무게를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FA-50은 낮은 익면 하중을 확보하여 실속 속도와 코너 속도가 낮고 선회율은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FA-50은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그리펜과 달리 고등훈련기 역할을 담당할 T-50을 기반으로 개량된 파생형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FA-50에겐 장점이 되었습니다. 조종사의 다양한 훈련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훈련기의 특성상 우수한 선회 능력뿐만 아니라 기골 강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터프한 운용 상황에서도 기체에 가해지는 무리가 더 적다는 장점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듯 FA-50은 4.5세대 전투기와 동급 수준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근접전에서 그리펜을 제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리펜의 최신 가격이 무려 2천억 원에 육박하여 FA-50 대비 3배가 넘는 가격을 자랑한다는 것인데요. 근접전의 교전 성과만 놓고 보면 한 대의 그리펜을 운용하는 것보다 세대 FA-50을 운용하는 것이 압도적인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FA-50이 상위 기종을 상대로 엄청난 전투력을 입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FA-50은 세계 최강의 F-22 랩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물론 다양한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F-22는 여러 제한 조건을 가지고 투입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능과 무기 체계에 제한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경전투기가 F-22를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F-22는 마하 2.4 이상의 최대 속도와 1.25가 넘는 추중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다른 전투기가 F-22와 도그 파이팅 상황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기동성이 중요한 근접 전투에서 F-22를 제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그만큼 도그 파이팅 교전에서 FA-50의 기동성과 선회 능력 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FA-50의 성능을 폄하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었는데요. FA-50이 폴란드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체스와품으로 체크 시민연합 대표가 FA-50의 유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이 모의 훈련에서 F-22 랩터를 격추한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만약 FA-50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FA-50이 수출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은 성능을 의심하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수많은 검증 절차와 자료를 준비해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주를 놓치거나 다수의 인력과 금액이 투입되는 불필요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FA-50이 도그 파이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경전투기를 향한 의구심의 시선을 단번에 종식했는데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에 이어 스웨덴이 자랑하던 4.5세대 전투기인 그리펜마저 제압하는 데 성공한 이상 이제 FA-50의 성능을 무시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록 20 성능 개량에서 장착될 예정이었던 AIM-120 암람 미사일의 통합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의 암람 통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던 성능 개량 사항이지만 미사일 제조사와의 협력 이외에도 미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FA-50을 도입한 폴란드에서 추가로 암람 미사일까지 도입하면서 체계 통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FA-50도 암람 통합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부 수출국의 모델에만 탑재했던 에이사 레이더도 블록 20에서는 한층 더 강력한 성능으로 기본 탑재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함께 FA-50에 장착할 공랭식 에이사 레이더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있어 FA-50은 전자전 장비의 역량도 크게 증대될 것이며 KF-21에 이어 국산 A사 레이더까지 탑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도그파이팅에서 세계 최강의 F-22 랩터를 비롯하여 그리펜 등을 제압하며 성능을 입증한 FA-50이 중장거리 미사일과 전자식 레이더까지 탑재한다면 시계 교전에서도 더욱 강력한 성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를 무려 1,800대에 육박하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약 1,300대의 전투기는 4세대 이상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 전투기는 실전 검증이 되지 않은 기종이 다수이고 정비 등의 이유로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전투기가 상당수 존재하겠지만 이내 전술의 나라답게 물리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머릿수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시계 교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투기 기체가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강력한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개량될 FA-50 블록 20까지 등장한다면 앞으로도 FA-50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FA-50을 도입하여 자국의 공군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층 더 강력해진 FA-50이 중국의 영공을 틀어막는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9일 불가리아 FA-50 영상입니다. 먼저 불가리아가 인수한다는 록히드 마틴 F-16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F-16은 1970년대 초기형이 만들어진 이래 초도 비행 1974년과 첫 도입 1978년 이후 무려 5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 중이며 용도 또한 다양의 지상 표적 및 함정에 대한 공격, 정찰, 전자전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5천여 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만큼이나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미국을 비롯하여 무려 20여 개국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었거나 운영된 전투기인데요. 물론 언뜻 생각하기에 20여 개국이라고 하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공군을 보유한 나라가 30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산으로 세계 시장의 70%를 잠식했다는 점에서 놀랍고 유일무이한 장수기체입니다. 바로 이런 F-16을 불가리아가 도입하기로 한 만큼 도입 비용 면에서 극과 극의 폭넓은 비용 산출이 가능한데요. 가령 F-16을 로우급으로 굴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자국의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상태나 무장 옵션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의 폭도 넓은데요. 단순히 굴러가기만 하는 노후기체부터 싱가포르 에어쇼에 등장한 신형 F-16, F-16V까지 성능과 무장과 관련한 여러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런 고민 때문인지 불가리아의 선택장애 때문인지 실제로 불가리아 정부의 전투기 구매 사업은 2009년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작했으나 몇 년 뒤 국방 예산 부족으로 공식 폐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2013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불가리아는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하고 맙니다. 사업 초기 불가리아가 점 찍은 기종은 포르투갈이 만든 3세대 F-16이며 물량은 약 9대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산 F-5EF도 입찰에 참여했으며 범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전투기가 할인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무려 70%나 할인된 가격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타이푼의 개발 국가들은 내심 타이푼의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본체 가격이 아닌 운영 유지비로 타이푼의 명맥을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입장에서 F-16 9대를 살 예산으로 할인된 가격에 타이푼 8대를 들여온다면 큰 이득은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과다한 운영 유지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한동안 스웨덴의 사부사의 그리펜을 도입한다며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노후 전투기의 대체 기종으로 그리펜이 잠정 결정됐다며 발표까지 해놓고 한참의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도 의회 승인 단계도 못 가보고 프로젝트는 좌초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물가도 오르며 예산도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예산 문제로 불가리아 정부는 한때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미그-29와 수호이-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불가리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맹국 시절에 구소련으로부터 미그-29를 도입했고 80년대부터는 나토의 상호 운영 교리에 맞춰 개량을 진행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신기종 대신 익숙한 미그-29를 개량하기로 한 이유는 도입 비용과 인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전환 교육은 통상 1년 이상을 예상하는데 F-16의 경우 미국은 18개월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특히 전장에 투입되는 전투기는 출격 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고 기체의 나이나 상태, 비행 시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비력이 필요합니다. 공군을 보유한 많은 나라가 조종사를 양성한 데는 성공했지만 정비 인력만큼은 수급이 쉽지 않았는데요. 가령 2021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은 자체 공군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조종사는 상당수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기 정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에 외주 맡겨야만 했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불가리아는 비록 기체는 노후화됐을지언정 구소련 시절 이후 체계적인 공군을 유지했기에 기종은 다르지만 베테랑 조종사를 다수 보유 노후화됐으나 익숙한 미그 29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80년대 기체를 아무리 개량을 한들 그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9년부터 불가리아 공군을 예의주시한 영국의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은 꾸준히 불가리아 군부와 정보를 교환, 주기적으로 소식과 정보를 업데이트해왔습니다. 2019년 결국 불가리아 공군은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록히드 마틴은 이중 8대를 5억 1200만 달러, 한화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불가리아와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 계약에 엔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F-16V의 절반도 안 되는 초염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2년 추가로 F-16V 8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도입하는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공급하는 F-16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APG-83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레이션의 뉴타입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F-16V 납기 전에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치장용 F-16 2대를 불가리아에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슈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현재 F-16V가 가장 급한 나라 대만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 2026년이나 되어야 가능해지면서 불가리아의 인수는 언제일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의 3차 전투기 구매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불가리아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전투기 조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끈 시간만큼이나 그동안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FA-50의 등장입니다. 물론 2017년 2차 도입 사업 때도 FA-50이 거론되긴 했으나 인지도와 성능 검증 면에서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체가 신형이란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 인티 문제도 불거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 급하게 대한민국의 FA-50PL 48대를 계약한 폴란드의 사례가 불가리아의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되는 FA-50PL 기체의 대당 가격이 600에서 650억 원 정도지만 F-16V 블록 70은 2배에 달하는 1200억 원 선, 성능과 예산에서 F-16보다 FA-50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F-16V 블록 70의 도착이 지연되고 동시에 미그 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면서 임시 전투기를 구입하려던 불가리아는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각각 그리펜과 미라주 2000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국방부는 그동안 꾸준히 정보를 제공해왔던 제인스닷컴의 질문을 거부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기밀로 선언 또다시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어쩌면 F-16V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체자로서 FA-50을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FA-50은 F-16V 수준의 성능은 아니지만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15년을 끌어온 불가리아의 고민,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4일 FA-50 희비 영상입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한국 방산 지상 무기체계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 항공기 수출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FA-50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투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방산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FA-50 개발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항공기 설계, 제작, 시험 등 다양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항전장비, 무장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향후 KF-21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FA-50은 필리핀,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카이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에 12대의 FA-50GF를 인도했습니다. 48대 중 남은 36대는 성능 개량을 거친 FA-50PL로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인데요. 계약 체결 당시와 초도 물량을 인도할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과 폴란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빅딜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에서 FA-50 추가 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FA-50이 순수 전투용 항공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디펜스24는 카이의 FA-50이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FA-50 대신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최첨단 전투기 160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을 포함해 본격적인 전투기를 제외하면 2030년 이후에도 가용 가능한 전투기는 약 80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공중순찰이나 근접항공 지원 등을 제외하면 FA-50이 공대공 전투기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으니 추가 도입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FA-50 도입 결정은 폴란드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판이 폴란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디펜스24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 꽤 영향력 있는 군사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FA-50 추가 도입 반대 여론을 형성할 위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폴란드 정부가 FA-50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카이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폴란드의 인도가 시작될 FA-50PL은 대당 가격이 6,38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36대 납품을 완료하면 카이는 약 23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지만 추가 도입이 무산되면 3조 원이 넘는 수익이 물거품이 돼버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에서 FA-50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 F-35와 같은 전투기들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기체로 공대공 및 공대 임무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2.0, 항속거리는 약 2,900km로 장거리 작전 수행에 적합합니다. 또한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F-15는 공대공은 물론 지상 폭격에도 탁월한 전폭기로서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성능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무장도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 등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는 F-21을 제외하면 현존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각국에서 도입을 원하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애초에 FA-50은 현재 폴란드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로파이터 타입은 F-15, F-35와는 체급이 다르고 임무도 다른 로우급 경공격기입니다. FA-50과 위에 열거한 하이급 전투기들을 같은 기준에서 성능으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폴란드의 매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FA-50은 다른 고성능 전투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당 단가와 운영 및 유지 비용이 비교적 낮아 장기적으로 폴란드 국방 예산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FA-50은 F-16을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에서 고등훈련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공격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폴란드 공군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에게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양국가 간 방산 협력에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시 폴란드에 빠르게 군용 항공기를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신속하게 공군 전력을 증강시키려는 것이 폴란드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요. 이 목적에는 FA-50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폴란드가 FA-50을 원했던 그 이유를 가지고 추가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자 자가당착에 불과한데요. 이런 뻔뻔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폴란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 정부의 정책을 뒤엎으려 한다는 단순한 추론 외에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한국 무기 도입 등 폴란드가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맹렬한 반격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서방의 지원이 뜸해지자 우크라이나는 힘을 잃어갔고 러시아에게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전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자 러시아 공군은 체급이 큰 대형 전투기 위주로 투자와 대량 생산을 진행시켰고 수호이 57이나 수호이 30 등의 전투기의 양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하이급 전투기를 1년에 10여 대 내외로 생산하지만 러시아는 생산력을 늘리면서 하이급 전투기를 1년에 30대에서 많게는 40대까지 양산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처음 폴란드의 FA-50 도입은 경제적 효율성과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중시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서 러시아는 무기 생산력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군의 전략적 목표와 요구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공군 전력에서 고성능 전투기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FA-50 같은 경공격기로는 폴란드 공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하이급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등장합니다. 디펜스24가 FA-50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투기들의 가격을 보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하나로 1,400억 원, F-15SE 1,130억 원, F-15EX 1,800억 원, F-35는 1,700억 원 정도입니다. 반면 FA-50PL은 대당 가격이 약 870억 원입니다. 폴란드는 K-방산 무기도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막대한 차관을 빌려 구매하면서 FA-50보다 훨씬 비싼 전투기들은 어떻게 구매할 것이며 만약 FA-50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폴란드가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숫자는 당연히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폴란드 매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섣부르게 FA-50의 폴란드 추가 도입 여부를 예측하긴 힘들지만 폴란드에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와 달리 동남아시아에서는 FA-50의 인기가 재점화되는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군력 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패권 야욕 때문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군력을 증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스프레틀리 군도 등 주요 지역에 활주로와 경납고를 갖춘 공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을 전략적 측면에서 불치망모처럼 활용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공군력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50의 도입은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FA-50은 나토 규격과 호환되는 기종으로 기존 무기 체계와의 통합이 용이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산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점입니다. 실제 FA-50M 18대를 도입한 말레이시아는 18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FA-50M에는 미티어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MBDA의 무장 통합 방안이 거론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이는 2015년에 T-50 고등훈련기 8대와 FA-50 6대를 도입한 태국에게 FA-50 블록 70을 태국 공군에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은 구형 F-16을 퇴역시키고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경제적 효율성과 다목적 활용 가능성 등에서 FA-50 블록 70은 태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 간 무기체계 수출은 규모나 액수가 큰 만큼 그 과정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FA-50 자체가 이미 검증된 베스트셀러이니 장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